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청소년을 진료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정운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어렸을 때 우리가 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머님께서 야단을 치고 아니면은 막 혼을 내고 나서 이것이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을 하실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아동기 때 부정적인 경험이 이런 아이들의 뇌 발달, 특히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는 태어났을 때 사실 뇌세포가 거의 다 완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뇌세포들이 자라면서 자꾸만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생겼던 것을 없애는 쪽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해주는 경험이나 아니면 학습이나 아니면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로 아이들의 뇌는 발달을 하는데요. 어떻게 발달하냐 하면 사용한 뇌는 남기고 사용하지 않는 뇌는 자꾸만 없애버리는 쪽으로. 그래서 뇌 세포가 이만큼 생겼다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던 뇌세포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뇌세포 중에 어떤 것을 살리고 어떤 것은 없애버릴까를 결정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부모인데요.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인데요. 어떤 것이 남냐 하면 자꾸만 사용하는 뇌는 남기고 사용하지 않는 뇌는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운동을 하는 뇌에 필요한 뇌세포들은 살아남고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나 봐 하고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고, 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아이들은 집중을 하는 뇌세포는 살리고 나머지 것들은 또 필요 없나 봐 하고 없애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기억력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변연계라고 합니다. 림빅 시스템을 이제 한글로 얘기해서 변연계인데요. 저기 보라색과 파란색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지식과 감정을 축적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빨간색의 그 뇌가 이 뇌들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감정적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한 것들을 남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기뻤던 순간, 아니면 너무너무 슬펐던 순간, 아니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던 그런 순간들이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경험들이 계시죠? 그죠? 남들은 기억 못하는데 나는 너무 당황해서 발표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뭐 그때 어쩔 줄을 몰랐던 기억들이 초 단위로 이렇게 막 생각나는 그런 기억들, 그때 누가 어떤 표정을 지었고 누가 나한테 어떤 눈빛을 보냈고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데, 그것이 기억되는 뇌가 저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뇌는 저런 감정적인 기억들이 저장되는 뇌는 굉장히 저렇게 발달이 돼 있고, 우리가 소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뇌, 전두엽이라 하거든요. 이 앞입니다. 이마옆, 이 부분이죠. 이 안에 있는 뇌는 아직 발달이 채 되지 않아서 조절력이 떨어집니다. 소위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하면 그 항공기의 조종사 역할, 회사의 CEO 역할을 하는 뇌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견디고,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고, 조절하고 참고, 이런 통제하는 뇌인데, 그런 조절하는 뇌의 기능은 어린 시절에 거의 발달하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감정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전두엽들이 너 가만히 있어,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욕 쓰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해서 아이들이 자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어른들도 이런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인데요. 너무너무 불안하거나, 누가 저 사람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거나, 누구하고 지금 갈등 상황에서 막 싸우게 되면요, 우리의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그림에 보면은 이게 앞에 전두엽의
엔진이 5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도 없던 엔진이 20대 초반까지 5개의 엔진이 하나씩 이렇게 켜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5기통의 엔진을 갖고 있으면 붕붕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5기통의 엔진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다다닥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몇 개 남아 있습니까? 밑에 그림에 보면은 1개가 딱 남아 있죠. 그리고 색깔이 지금 까맣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드린 아이들의 그런 감정적인 뇌가 이런 전두엽에 영향을 미쳐서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신호를 보내서 1개만 딱 남고요. 그 남은 1개마저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4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던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시면 되냐 하면 교통사고 났을 때, 접촉사고 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꽝 부딪혔어요.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내 자동차가 보험회사가 어딘지 생각이 안 나. 그게 알던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리콜이라고 하거든요. 알던 게 생각이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새로운 것이 입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당황을 하면요, 새로운 것을 정보를 주면 그걸 내 머릿속에 저장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다 상대방이 보험회사가 어디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저장이 안 되고요. 3번째는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막 다가오면 나를 막 해칠 것 같고, 나를 막 등을 쳐서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고,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3번째고요. 그다음 4번째는 어떤 작용이 생기냐면 내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른인 나도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이런 뇌가 변하는데,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전두엽은 채 5기통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경험, 엄마가 와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은 알던 게 생각이 안 나요. 새로운 것이 입력이 안 돼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 돼서 막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뇌의 어떤 기능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 경험을 할 때. 그런데 이럴 때 어머님이 너가 그러면 되니? 너는 이래서는 안 되지. 너가 나한테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이래봤자 애 뇌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애 뇌에는 엄마가 화가 났구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났구나 하는 표정만 각인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정적인 경험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몸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뭐 소위 지금 많은 아동 학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어떻게 늘 생각하냐면, 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화가 나고 힘들 때는 우리 아이한테 학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 학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방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학대는요, 안 해야 될 걸 하는 거고요, 방임은 해줘야 될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때리면 안 되는데 때리는 거고, 야, 너 같은 거 나가 죽어야 돼, 내가 왜 괜히 낳았어, 너 같은 걸,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게 정서적인 학대가 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의 신체를 이용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성적인 학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아프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놓는 거, 그게 방임이 되죠. 그래서 이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지셨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학대가 이제 언론에 나면 항상 모르는 사람한테 학대 당한 경우나 아니면 계모나 계부, 뭐 신데렐라 이야기도 있고 콩쥐팥쥐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경우만 언론에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누가 제일 많이 학대하나요? 친부모죠. 그래서 친부모의 경우가 80%로 학대 행위자로 부모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80%,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CCTV를 어린이집에 달아야 되나요? 집에 달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모니터하고 감시를 하려면요. 그런데 집에다 CCTV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있을 때 같이 사는 부모로부터 얘가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아동 학대는요, 사실 저 같은 의사나 아니면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고 의무자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멍이 들거나 학대가 의심되면은 의심되는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고, 안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이제 물립니다. 저희가 냅니다. 근데 사실 과태료를 낸 경우가 지금 아직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에 익혀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저렇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집 아줌마들, 아주머니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게 주인들, 이런 분들이 신고를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의 신고는 많이 늘어났어요. 한 13%에서 더 플러스로 알파라 됐는데, 의사는 아직 1%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학대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의사들한테 많이 이제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사실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 아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이런 학대 당한 아이들을 신고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거죠. 어디서 일어나냐? 같이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가해자의 집이나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요?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런 일을 당했는지 물어봐야 되고, 요즘 또 뉴스에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렸어요 하고 애들이 자신해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아동 학대는요, 어느 정도 빈도로 일어나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거의 56.8%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제일 많은 유형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때리면서 나 너 사랑한다, 나 정말 너는 귀한 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함부로 얘기하면서 때리겠죠. 그러니까 중복 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와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 중복 학대를 빼고 나면 의외로 정서 학대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 정서 학대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렇게 자랐잖아요. 그죠? 아동 학대에 대해서 근데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1992년도 정도입니다. 91년, 2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91년, 2년 전에 다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나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아이는 낳아놓으면 잘 큰다, 이제 그냥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양육은요, 우리가 받은 대로 양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게 그밖에 없어서,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든 위험은 일단 뇌에서 감지합니다.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어. 아까 그 뇌 보셨죠? 그게 딱 감지를 하면요, 온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게끔 쫙 일련의 그 시스템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처음에 그 아미그달라라는 뇌는 감정적인 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만난 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양이 앞에 쥐가 탁 놓이면 이 편도체라는 곳에서 감정적인 뇌가 너 위험에 처했어, 너 목숨이 위험해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상하부라는 뇌의 어떤 부위에서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쫙 분비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준비를 시키면 신장 위에 요만한 아주 작은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담당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피를 타고 이런 호르몬 분비를 시키는 호르몬들이 가서 부신에다가 야, 너 지금 스트레스에 대비해야 돼, 너 몸을 지금 빨리 스트레스에 준비시켜 라고 얘기하면은 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쫙 분비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히겠죠. 도망을 가야 되죠. 도망을 가려면은 일단 심장 박동수가 빨리 뛰어야 되겠죠. 두근두근 거려서 팔다리에 펌프질을 해서 빨리 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땀이 나서 누가 잡으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땀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는 퇴로를 잘 확보를 해야 되니까 눈이 이렇게 동공이 커집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아주 동공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빨리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배가 고프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신호들입니다. 심장도 빨리 뛰고 온몸이 스트레스에 탁 이렇게 긴장해서 어떻게든 스트레스로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붙어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도록 몸이 준비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망을 갔어요. 쥐구멍에 싹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살았다. 와. 자, 그때 배가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심장 박동수는 줄어들고 이제
몸이 이렇게 샥 이렇게 이완되는, 가라앉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자꾸만 밸런스를 이루어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집에만 들어가면 혼나는 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 갔다 엄마가 너 오늘 뭐 했어? 너 오늘 왜 준비물 또 놔두고 왔어? 오늘 숙제는 뭐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막 이렇게 잔소리를 듣는 아이는 집에 가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편안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몸에 변화들이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우리나라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것들의 트라우마를 많이 겪어서 지금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너무 그냥 일반 용어가 돼서 아이들도 트라우마라는 말을 이제 알잖아요. 옛날에 트라우마는 교통사고가 난 후에 이제 뭐가 뼈가 부러지는 같은 이런 신체적인 트라우마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용어가 되어버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되게 많은 국가고요. 이런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많은 나라는 이런 트라우마가 대물림이 돼서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경험을 물려주게 됩니다. 자, 6.25 전쟁, 뭐 베트남 참전, 그다음에 우리 뭐 삼풍 백화점도 무너졌고 성수대교 붕괴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국가적인 정치적인 상황, 뭐 최근에 세월호도 있었고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뭐 지진도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돌보는 그런 아주 이렇게 측은지심, 공감력이 확 떨어집니다. 전부 다 어른들이 자기만 생각하게 되니까 아이를 배려하지 못하니까 애는 그 사이에 이렇게 치여요. 고래등 싸면 새우등 터지듯이 계속 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뇌가 제대로 발달을 못해요. 아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애가 힘들면은 공부를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건강에 위험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어렸을 때 돌봄을 못 받은 애들이 어떻습니까? 담배, 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고프니까 계속 먹죠. 비만,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위험한 곳에 자기를 노출시켜서 오토바이도 그냥 면허증 없이 타기도 하고 헬멧을 안 쓰고 타기도 하고 미세먼지 많다는데 마스크 쓰라 해도 마스크 안 쓰고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몸에 해로운 행동들을 막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지죠. 그렇게 돼서 병이 오고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은 또 옆에 사람들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결국은 일찍 죽습니다. 수명이 단축돼요. 근데 그러면은 부모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부모의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다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인 학대나 방임을 당할 확률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학대나 방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아들 있지만 아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놨어요. 근데 내 아들만 잘하면 됩니까? 옆에 애가 폭탄 하나 터뜨려 버리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 아이만 돌봐서 될 수 있는 이제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마음을 먹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애들은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예방하고 우리가 빨리 식별하고 도와주는 것이 내가 아니면 정말 미래로 봐서 손자 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정적인 유년기의 경험들은요, 우리 몸속에서 한 3가지 주요 시스템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고 자기 중심적이 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니까 친구하고 붙어서 싸웁니다. 계속 선생님하고 붙어 싸워요. 도와주려는 선생님도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뇌는 이제 그렇게 발달을 한다고 치고, 그럼 아까 2번째 말씀드린 거 내분비 시스템, 스트레스에 우리가 반응하는 이 내분비 시스템이 이런 아이들은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아빠가 집에 와서 애를 계속 두드려 팬다고 생각을 하면 아빠가 돌아올 때쯤 되면 얘는 항상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뛰겠죠. 자, 그게 어린 시절에 계속 지속이 되면 얘는 심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분비가 항상 스트레스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계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이렇게 높은 농도에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는 더 줄어들고요. 히포캠퍼스 같은 해마 같은 기관이. 그다음에 이게 계속 코르티졸이 높으면요, 여러분 자꾸 먹을 게 땡겨요. 탄수화물이 땡겨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 자꾸 뭐 이렇게 먹고 싶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배둘레헴이 늘어나는 비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건강을 해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몸에 얼굴에 이렇게 막 여드름 같이도 나고 뭔가 이게 종기도 생기고 감기도 잘 걸리고 비염도 생기고 뭐 이러시잖아요. 여자분들은 방광염도 잘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꾸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은 뇌도 바꾸고 내분부 시스템도 바꾸고 면역 시스템도 바꿔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신체와 뇌를 다 바꾸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CE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라고 해서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17,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57세가 평균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 ACE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실제로 그분은 내과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비만 클리닉을 열었어요. 근데 한 굉장히 뚱뚱한 간호사를 1년 동안 열심히 비만 치료를 해갖고 날씬하게 만들어 놨더니 3개월 후에 또 이렇게 돼서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신가요? 이렇게 열심히 간호사 정말 열심히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졌는데 왜 그러신가요? 했는데 그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날씬해지니까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져갖고 그렇게 데이트를 신청을 받는 순간 밤에 자기가 냉장고 문을 열고 계속 먹더래요. 근데 그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성학대를 당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게 감당이 안 되니까 뚱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를 몇 번을 겪고 나서 비만과 어린 시절에 성학대가 좀 상관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동의를 받아서 어떤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의 병과 그분들의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을 조사를 해서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요, 1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서학대입니다. 당신은 자라면서 18세까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꼈습니까?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까? 마음이 상처가 되는 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주. 이게 1번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어린 시절, 18세 이전의 시절을 생각하셔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입니다. 자, 정서적으로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여기에 1점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11%쯤 됐고요. 자, 신체학대. 자, 도구의 모양이 남을 정도로 맞거나 찔리거나 두드려 맞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신체학대입니다. 아주 심하게 맞은 적이 있습니까? 성적 학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영상을 보여주거나 여러분의 신체를 만지거나 아니면은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성적인 학대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서적 방임은요,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부모가 오히려 나를 더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정서적인 방임이고, 그다음에 신체적 방임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뭐 이런 것들, 잘 곳이 없어서 힘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신체적 방임이고요.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데 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신체적인 방임입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가정의 환경에 대해서 5가지가 나옵니다. 혹시 집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18세 이전에 나의 친부모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우울해서 맨날 누워있거나 아니면 집에 정신과적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 9번째는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아니라 당신을 돌보는 어머니나 아니면 새어머니에 준하는 분이 아버지한테 심하게 맞거나 심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가정폭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저는 성폭력 당한 아이들 이제 한 1000명 정도를 직접 제가 면담을 하고 봤는데요. 그 아이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 그렇게 그런 일 당하는 거 괜찮아요. 제발요, 우리 엄마가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빠가요, 우리 엄마한테 칼 들고 너 죽여버린다고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나를 돌봐주는 중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엄마가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면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내 삶까지도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게 9번째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간 가족이 있다는 게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물어서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제 아버님들한테 가정폭력이 되게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는 베란다 나가서 싸워요. 애들 앞에서 절대 안 싸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애들은 이미 공기만으로도 알죠. 그죠? 엄마 아빠가 지금 사이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자,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15,000명 되는 분들이 저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없이 잘 자랐습니다 했던 분이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33%. 근데 저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대부분의 백인이었고 지금은 잘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잘 사는 그런 백인의 집단에서도 하나도 없는 게 3분의 1밖에 안 됐고요. 자, 하나가 있었는 게 한 25%, 두 개가 있었는 게 15%, 세 개가 있었다 한 분이 10%, 네 개가 6%, 5개 이상이 11% 정도 됐습니다. 자, 근데요. 아까 제가 카테고리를 보여드렸잖아요. 학대의 카테고리, 방임의 카테고리, 가정환경의 카테고리, 이 세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에 해당이 되면 다른 카테고리에도 해당될 확률이 87%가 됐고요. 에이스 점수가 3 이상 확률이 50%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가 점수가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학대나 폭력이나 방임은 여자들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무슨 미투 운동이나 위드유 운동 이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성성이 5점이 넘을 확률이 남자보다 50%가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이 에이스 점수하고 이 사람들의 병을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자, 흡연을 일찍 시작하고 현재 흡연을 하고 있고 흡연 때문에 생기는 만성 폐질환이 있을 확률이 저렇게 에이스 점수에 0, 1, 2, 3, 4 이상에 이렇게 비례했습니다. 자, 의학은 우리 몸은 굉장히 신비해서요. 어떤 연구를 했을 때 저렇게 비례하는 곡선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의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해야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비례하는 곡선이 나오는데 15,000명의 데이터에서 저렇게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으로 비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는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자,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과 성인이 되고 나서 술을 많이 먹어서 중독이 되는 확률이 저렇게 예쁘게 0, 1, 2, 3, 4 이상으로 비례를 했습니다. 자, 자살 시도요. 자, 이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수가 하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살의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고요. 자, 0점과 6점 이상을 비교했을 때 무려 0점인 사람보다 6점 이상인 사람이 자살할 확률이 5,000배 높아졌습니다. 5배도 아니고 50배도 아니고 500배도 아니고 5,000배가 높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성인이 되고 나서 직장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아파갖고 직장을 결근할 확률, 한 달에 이틀 이상 결근할 확률이나 아니면 심각하게 빚을 지거나 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나 심각하게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도 점수에 비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적인 우울증. 우울증도 여자하고 남자가 둘 다 공이 이렇게 비례를 했는데 누가 더 확연하게 관련돼 있습니까? 빨간색이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후유증이 크다는 거죠. 폭력의 후유증이.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연구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뇌도 변화시키지만 면역계와 내분비계도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자, 내분비계를 변화시킨 결과적으로 이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은 심장 질환을 증가시켰습니다. 자, 이때의 심장 질환은요, 우리가 왜 담배를 피면은 더 심장 질환이 높아진다, 당뇨가 있으면 높아진다, 비만하면 높아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제외했는 결과입니다. 당뇨와
흡연과 비만이나 이런 위험 인자를 다 제거하고 나서도 정서 학대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가 협심증, 가슴이 아파 이래서 심장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1.7배 높아졌고요. 신체 학대도 1.5배, 성학대도 1.4배, 정서적인 방임도 1.3이나 신체적 방임 1.4배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평생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서 뇌 발달뿐만 아니라 이런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해친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전두엽은 20대 초반까지 계속 발달하고 태어났을 때 전두엽 기능은 거의 없어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자, 저기서 보면 파란색이 보이시죠? 이 20대에 있는 이 파란색이 성숙한 뇌입니다. 근데 지금 노란색,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점점 변해가잖아요. 근데 거의 청소년기나 20대가 돼야지 뇌가 저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요즘에는 신체적으로 워낙 빨리 발달을 하니까 이제 덩치가 커지면 어른이야. 너 다 컸잖아. 너 왜 그것도 못해?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고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아이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뇌입니다. 근데 그 뇌는 20대 초반까지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개 엔진이 다 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 15세의 청소년의 뇌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자기의 뇌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리고 그때는 성호르몬이 나오겠죠? 자, 성호르몬은 하루에도 아주 수십 차례 계속 변화하는데요. 자, 가장 높을 때는 낮을 때 7배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얘가 1, 7, 4, 3, 7, 3, 2,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7일 때는 얘네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지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되게 화를 냈다가 금방 돌아서면 엄마 미안해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제가 날 놀리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죠? 제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애도 자기 자신을 주체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부모님께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죠. 그죠? 이제 개구리가 됐으니까 이제 개구리가 된 상태만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고 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스스로 탐구한다. 감정이 조절이 돼야 인지가 스스로 탐구한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만들려면 마음이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는 불안하죠. 아빠도 불안하죠.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너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살래?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비교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대받은 소녀들은요,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요. 학대받은 소년들은 충동 억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아이가 감정 조절을 좀 어렵거나 아니면 충동 억제를 잘 못하면 내가 어린 시절에 얘한테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시켰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학대와 폭력을 연구하는 어떤 학회에서요, 이런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인데요.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 환자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나와서 환자분이 직접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볼 만한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을 우리가 다루지 못하면 그 한 국가의 의료적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노인들이 돼서 이런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만을 연구하다가 간호사들을 치료한 빈센트 펠리티라는 미국의 내과 의사십니다. In the United States. The A study grew out of innumerable counterintuitive observations that we made in the course of operating a major obesity program. And being forced by patients, first
to recognize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the 성적 학대를 frequency of 처음으로 childhood 이제 알게 sexual 되는 거죠. abuse, then of major 발달 시기에 household 큰 가정 dysfunction 문제를 during 겪은 the 적이 developmental 있는지를 이제 years. 물어봤습니다. The ACE study represented our desire to determine in a general population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어떤 질환을 유발하고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를 한번 알아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한 가지 질환만 이렇게 깊이 팠지 이런 부정적인 경험하고 질환이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2000년이 돼서야 이걸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Listen to what she says. As far as being molested, that's stuck with me all my life. You know, it's still in the back of my mind. I am in therapy. I too suffer from depression. Yeah, the most traumatic was my mother, losing my mother, most definitely. Which had the most to do with your putting 자, on so 이렇게 much 뚱뚱하죠 weight? 지금. 저 환자분은 환자의 언니입니다. 근데 이렇게 뚱뚱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That's a hard 했더니 question. I think I 참 어려운 started getting 질문인데요. heavier and heavier after my father 엄마 and 아빠가 mother 이혼한 divorced. 이후에 저렇게 But 살이 then 쪘다고 얘기를 합니다. I started really getting 그리고 heavy 나서 after 성적 학대를 당한 molestation. 이후에는 더 살이 쪘다고 And I would try to 하죠. take it off, and then I would just gain it all 몸무게가 back and then some. 줄어들었다가도 다시 늘어나고. I'll tell you briefly our general findings to provide you some skeletal outline to hang the 그래서 이 factual 에이스 data 연구를 한 on. 결과를 이 빈센트 펠리티 박사가 We 이제 요약을 found, as 해주는데요. you all know, that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re very common but 자, largely 굉장히 흔한데도 unrecognized. 대부분 인지를 They 못한다고 are 합니다. powerful 나도 그렇게 predictors 겪었으니까 of 너도 그렇게 later 겪는 게 social 당연해. functioning, 이건 누구나 다 well-being, 겪는 거야. health risks, 나는 괜찮았는데 너는 왜 disease, 약해서 mental 그것밖에 loss, and death. 못 견디니? 이제 이렇게 And 생각하기 they are 쉽다는 thus the 거죠. basis for 그런데 much of what 실제로 we do in 이런 adult 성인이 medicine 돼서 신체 and of 질환, many 성인 major 의학하고 public health 굉장히 and social 연관이 되고 problems. 주요 사회 They're 문제가 된다는 거죠. complexly interrelated.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으면서 지금 뉴스만 보면 안 좋은 뉴스들 투성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뭐 했다, 뭐 모르는 사람한테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과거에 겪었던 이런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하고 다 연관이 있고 그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 영향은 굉장히 많은 공공보건 문제를 일으키고요.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약물 남용, 성병, 암, 이거 들어보세요. 자, 이분은 약물 중독에 빠졌던 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해서 술, 담배로 그걸 잊으려고 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로 잊으려고 했어요. 지금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못 끊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방법으로 나의 괴로운 과거를 잊으려고 한지 몰랐어요. 문을 걸어서 잠근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괴롭히니까 술이나 약물로, 마약으로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겪은 일이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인가요? 네, 내가 그때 겪었던 고통스러운 감정과 고통스러운 기록을 술이나 약이나 담배로 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10 categorie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These are all things where there was already 자, 그래서 이분이 아까 그 처음에 있던 펠리티 박사하고 둘이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미국의 CDC에서 로버트 안더 박사인데요. 이분께서 이제 의뢰를 했더니 우리 다 같이 연구를 해보자 해갖고 이제 10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신태학대입니다. 구타, 처벌, 둘째는 정서학대. 나오죠. 멍청하게 짝이 없어.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았어. 너 괜히 낳았어. 내가 널 왜 낳은지 모르겠어. 내 앞에서 어떻게 너 같은 애가 태어나다니.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고요. 자, 미국에는 총기가 있으니까 야 너희들은 총 쏴서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적 학대고요. 성기를 노출시킨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학대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방임과 정서적인 방임. 그다음에 역기능적인 가정 이렇게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에 대한 가정 폭력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애를 위해서 참고 산다? 아닙니다.
Growing 정말 up in a 가정 home 폭력을 where one of the 중단시킬 수 없다면 members 이혼하는 was 게 a drug 낫고요. user or an alcoholic, 그다음에 가족 중에 이런 중독 growing up in 환자들이 a home 있거나 where one of the 만성적인 members of 우울증도 the 굉장히 household 영향을 많이 미쳐서 was chronically 제가 depressed, 우울증을 suicidal, 식별하는 법도 mentally 알려드릴 ill, or in 겁니다. a state hospital, and growing up in a home without 그다음에 both 생물학적인 부모가 biological 5살 parents. 전에 사망하면 We 그 saw that 아이는 if any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category was 생긴다는 얘기들이 present, 있습니다. there's 그래서 an 사실 87% 부모가 없는 것도 chance that at 굉장히 least 큰 one other 트라우마입니다. category would be present, and a 50% chance of 자, 3 or more 그래서 categories. 제가 말씀드리고 And we 싶은 saw that 거는 women are 50% 이런 more likely 여성들의 than men 부정적인 경험이 to have 굉장히 an 많기 A-score 때문에 저는 of 개인적으로요 5 or 여자아이들한테 폭력을 관가하지 않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I think the 요새 most 데이트 폭력들도 important thing 굉장히 that 많이 나오죠. contributes to the 사랑하는 줄 information of the 알았는데 A study 스토킹 is 당하고 simply 결국은 of the 나중에 powerful nature 위험을 of 당하는 거죠. when 자, people 이거 한번 tell you the 보실까요? truth about their lives and you listen, you understand their life course. It's made me realize how much of what we see in adult medicine is the result of what was present but not seen in pediatrics. And it's just not a social worker's problem. It's just not a 이분은 psychologist's 임상심리사입니다. problem. It's not 근데 a 지금은 pediatrician's problem. 의사뿐만 아니라 임상심리사뿐만 아니라 판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거를 같이 That this is the most 막기 위해서 important thing you can ever do, 노력하지 which is 않으면 begin to deal 우리의 with this 사회는 나중에 intergenerational 이런 폭력과 transmission of 이런 adversity 폭력의 that causes so 결과인 many problems 신체 in our society. 문제 때문에 사회가 아주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아이의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없애는 건 당연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인 행동이 자살입니다. 근데 자살은요, 나 죽어야 되겠다 하고 금방 뛰어내리기 충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살은 과정이 있습니다. 자, 삶이 괴롭다가요, 죽고 싶으면 마음이 듭니다. 죽으면 어떨까?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어떨까 하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 나서 이제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요. 자살 시도를 하고요. 다행히 그때 도움을 받아서 애가 거기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든지 우리는 개입을 해서 이것을 스탑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살이라는 게 왜 일어날까? 사람은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까? 자, 개인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소인이 중간에 있다면 시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는 보호인자가 있고 이쪽에는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자, 보호인자가 더 무거우면 이쪽으로 기울겠죠?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근데 위험인자가 더 무거우면 이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 자살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게 자살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어떤 것들이 위험한 쪽으로 기울게 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로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 중간에 있는 굵은 바는 가로선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살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가장 가운데 있는 중간에서는 그 위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고요. 그 밑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할 때는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그때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야, 너 죽고 싶니? 너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일반인들의 오해나 선생님들의 오해는 그걸 물어버리면 애가 죽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그거를 물어주는 거는 그 아이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들은 살려달라는 신호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고 도움을 달라는 신호인데 그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채면 얘는 이 프로세스를 과정을 밟아서 결국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알아채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도움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게이트키퍼, 문지기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보이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약을 사 모은다든지 자살 사이트 검색한다든지 동반 자살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고 흘리기도 하죠.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엄마는 더 행복하겠지?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인자하고 보호인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살의 위험인자는요, 스트레스하고 상관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정서의 강도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자살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사실은 친구하고의 관계입니다. 친구하고 헤어지거나 이성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친구로부터 뭔가 거절감을 느끼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진학이나 이런 대학 진학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는 거,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 지금 많이 인식이 되고 줄어들고 있지만 또래들의 괴롭힘이나 희생양이 되는 거, 그다음에 권위자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자라고 하면 부모도 있지만 선생님도 있죠. 이런 부모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관계라도 좀 괜찮으면 애가 살만하니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생님하고 관계도 안 좋고 부모하고 관계도 안 좋으면 얘가 갈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청소년 자살은 언제 일어나냐? 3월하고 9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이제 찌직 먹다가 학교에 계약을 다 해갖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려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때 애들이 이거는 살 게 못 되는가 보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의 사망,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끼리 사이좋게 못 지내고 계속 갈등이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도 잘 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해서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볼 면목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성관계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기일이나 사망한 친구의 기일. 그래서 저는 전국에 학생 자살이 한 100건에서 120건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어떤 이 학생정신건강 지원센터에서 자살 사안이 이렇게 접수가 되면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반반에 들어가서 다 애도 반응 교육을 하고 위험한 아이들이 없는지 스크리닝하고 그 아이들이 발견되면 부모 동의를 구해서 학교의 전문가 소아정신과 의사가 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학교 위기 개입 응급 심리 지원 사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기일일 때 애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신체적 질환이 있거나 만성적인 질환이 있을 때도, 특히 통증이 있을 때, 아프면 사람이 사실 사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험인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촉진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자, 위험인자 중에서도 지금 당장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촉진 인자인데요. 근데 이게 로스입니다. 로스라는 것은 상실이거든요. 상실은 뭐냐면 관계 간의 상실이 제일 큽니다. 너가 나를 실망시켰어. 나는 너를 아들이나 딸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난 더 이상 너랑 사귀지 않을래. 이런 부모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연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상실, 이것이 가장 흔한 청소년기의 촉발인자고요.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법적인 문제나 훈육 문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애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학대나 방임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런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여러분, 초등학생 전에 아이가 자해나 자살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학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도가니 영화 보셨나요? 도가니 첫 장면이 뭡니까? 아주 꼬맹이가 기차에 이렇게 뛰어드는 장면을 시작하죠. 그 아이, 조그만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걔가 학대를 계속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어린애가 너무 사는 걸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고 집에 가는 걸 힘들어하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딱 붙잡고 물어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아이를 구제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호인자를 이렇게 많이 강화시켜서 그 아이를 이제 살려야 되는데요. 어떤 보호인자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관계가 좋으면 보호인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남편하고 싸우거나 아내하고 싸우고 나서 아주 친한 친구하고 전화통화 하다 보면 풀리죠.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 힘들었던 거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들이 나한테 여러 가지 관계를 부여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보호인자가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감독이 중요합니다. 자, 내 아이는 잘 하겠지. 믿고 맡겨두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디에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요즘은 어떤 책을 읽는지, 아주 게임을 좋아한다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슈퍼비전, 지도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지도감독을 하는 아이들은 엄마나 부모가 자기한테 관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도감독이 잔소리나 감시가 돼서는 안 되죠. 자, B, 너 학원 들어갔구나. B, 학원 나왔구나. 뭐 이런 그런 감시 감독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같이 뭔가 즐거운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인라인을 탄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벚꽃 구경을 간다든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이런 뭐 놀이 문화를, 뭐 요즘 애들은 뭐 방탈출 카페인가요? 뭐 이런 데도 가고 하던데, 거기 가서 같이 그런 게임을 해본다든지, 서바이벌 게임에 가서 같이 뭐 페인트볼로 이렇게 게임을 해본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레저를 같이 보내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는요, 애가 요만큼의 실력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요만큼 기대하면 애가 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만큼 잘하면요, 조금 더 기대를 하면 애가 마치 나팔꽃이 이 철사줄기 타고 올라가듯이, 부모가 요만큼 기대하면 조금 더 가다가 요만큼 기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 기대하면 애들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을 생각해서 그보다 조금 더 기대를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하면 애가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학업이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기대를 하는 경우 아이들이 이게 보호인자로 작용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요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이제 이런 것들이고, 야, 너 엄마는 절대 너 담배는 안 돼. 담배는 만성적인 자살행위야. 절대 담배는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엄마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인자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이 오셔갖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쟤 때문에 우리 애가 물들어서.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자살에 보호인자로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든 관계가 다 보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술, 담배 하지 않는 친구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 자, 그때 보호자로서, 부모로서, 아니면 이모, 삼촌, 뭐 고모, 아니면 이웃에 있는 그 이웃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자,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마. 바보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그냥 아주 바보 같은 일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 아니면 너 자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그다음에 혼자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쟤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문제를 무시하는 거,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너 지금 무슨 소리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그래서 입을 막아버리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자살에 대해서 그거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다 키워놨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니?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논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판하거나 충고하거나 설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데 감사해야지. 엄마 어렸을 때 이런 것도 못 해봤잖아. 너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 너 힘든 게 뭐가 있어?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 너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니? 너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이들은 자기가 겪는 어려움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너 그런 생각이 드니? 정말 언제부터 들었어?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물을 때는 3가지를 물으셔야 돼요. 3종 세트. 생각, 계획, 시도. 자,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들었어? 너 어떻게 죽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계획 잡아 본 적이 있어? 정말 시도해 본 적이 있니? 이런 것들을 물으면 애들이 정말로 많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명 존중,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자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흔하게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냥 막 써요. 근데 우리가 그 단어를 터부시해버리면 그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뭐 주변에 너 아는 사람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너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런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아이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보호인자로 작용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대나 방임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신고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